누가가 남성주의적이다라고 말하면 되게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누가가 그래도 그 중에 제일 낫지 않아요?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되게 들었던 것 같아요. 누가가 굉장히 여성을 위한다라는 그런 해석을 많이 들으셨어가지고 누가가 실제로는 여성의 어떤 역할을 굉장히 제한시키고 있고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던 어떤 여성상에 이제 복음서의 여성들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보인다라는 거는 논의된 지가 이제 꽤 된 것 같아요. 1980년대부터 실제 누가 공동체의 현실은 어땠을까? 거기서 여자들은 진짜 어땠을까라는 거를 재구성해보고 싶은 거거든요. 이 연구에서 되게 중요한 게 집이라는 장소입니다. 네, 두 번째 순서로 일단 오수연 선생님 함께 하고 계신데요. 먼저 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여기저기서 관련된 주제 이야기를 좀 설명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플랫폼들 조금 소개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여기저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청어람 아카데미에서 그 페미니즘 성서 해석이라는 주제로 이제 그 일종의 책 모임이라고 해야 되나? 튜터로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한 3회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도 뭐 3회나 4회 정도 할 것 같은데, 거기서는 꼭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주제만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그 신약을 주로 하긴 했어도 룻기도 하고 그렇긴 했네요. 그 성서를 여성주의로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제 소개해 드리는 그런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쭉 하시는 건가요? 정기적으로 쭉 하게 될런지 이제 청어람에서 고용을 해주셔야지 되는데 일단 올해는 고용을 해주시기로. 그리고 청어람도 있고 또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저 그 여기 우리들의 신학이라고 그 팟캐스트랑 이제 페이스북이 있고요. 페이스북에는 뭐 제가 그냥 생각나는 아무거나 끄적끄적 거리에서 글을 올리는 게 있고,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책을 읽고 사람들이랑 같이 떠드는 거. 네. 네. 팟캐스트 예전에 제가 몇 개 들어봤는데 신학교 다닐 때 그냥 처음부터 이런 거 들었으면 좋았겠다. 좀 이상한 말과 어지러운 얘기들보다. 그래서 정리하시고 요약하시고 이런 게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제에 더 관심 있는 분들이 일단 쉽게 조금 접근해서 배우기에는 좀 괜찮지 않을까. 약간 이제 신학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약간 뭐 맛보기일 수도 있지만 그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부분에서 네.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뭐 복음서 부분을 조금 만지시던데 이제 어떤 문제실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는지 조금 소개 가능할까요? 네. 저는 지금 이제 졸업 논문을 쓰고 있는 중인데 졸업 논문의 주제가 그 누가복음에 관련된 거고요.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어떤 젠더적 경향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태까지 많은 분들이 사실 제가 이 말을 하면 놀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누가가 이거 그냥 속된 말로 되게 빠았다. 아까 되게 남성주의적이다라고 말하면 되게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누가가 그래도 제일 그 중에 제일 낫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되게 대부분의 이제 그 이전에는 누가가 굉장히 여성을 위한다라는 그런 해석을 많이 들으셨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시는데 사실 이제 그 이런 식의 누가가 실제로는 여성의 어떤 역할을 굉장히 제한시키고 있고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던 어떤 여성상에 그 이제 복음서의 여성들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보인다라는 거는 논의된 지가 이제 꽤 된 것 같아요. 1980년대부터 돼 왔던 거고 그것에 대한 이제 연구가 계속해서 진화 중인 것이죠. 제가 지금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은 제가 지금 시도하는 건 뭐냐면은 누가가 어떤 어젠다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그 어젠다에 의해서 본문이 이렇게 구성되었다면 실제로 그 본문 뒤에 있는 실제 누가 공동체의 현실은 어땠을까? 거기서 여자들은 진짜 어땠을까라는 거를 재구성해보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연구에서 되게 중요한 게 집이라는 장소입니다. 김동완 선생님은 바울이 이제
새로운 도시마다 다니면서 선교를 했잖아요. 네. 선교를 어떻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디서 설교했을까요? 그냥 여기저기 정처 없이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저기 정처 없이 아고라 같은 데서. 네. 뭐 모이면 하는 거고 안 모이면 안 하는 거고. 근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밖에서 하지만 진지한 이야기들은 이제 이런 공간들을 찾아서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밖에서는 약간 처음 사람들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광고하듯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막 페이스북, 유튜브 막 이런 플랫폼 찾듯이 어쩔 수 없이 좀 돌아다녔을 것 같은데 진지한 이야기들 할 수 있는 공간은 또 따로 건물들을 찾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여태까지는 우리가 그 바울이 전도를 어떻게 했을까를 상상할 때는 왠지 막 대형교회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막 그 사람들 많은 데서 이렇게 그 연설을 하는 그런 것을 상상을 했는데 사람들 많이 모여 있고. 네, 그러니까 공적 연설을 했을 거라고 상상을 많이 해왔죠.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한 그림의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고 실제로 제 생각에는 저는 그냥 이제 우연히 보게 된 논문이긴 하지만 되게 중요한 논문인 것 같은데 이제 스탠리 스토어즈가 쓴 그 바울의 사회적 지위와 바울의 설교 공간에 대한 이제 논문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스토어즈가 하는 주장은 뭐냐면, 그러니까 바울이 공적인 공간에서 그 설교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일단 공적 공간이라는 거는 이제 그리스 로마 도시에선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아고라고 다른 하나는 이제 그런 공적 건물들, 극장이라던가 아니면 김나지움이라든가 이런 식의 공적 공간들이 있을 텐데 근데 이제 그 아고라 같은 데서 시장 통해서 그 연설을 한 사람들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견유학파 학자들이었대요. 근데 견유학파 학자들이 그런 연설을 하려면은 사람들의 시선을 모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지금 상상을 해보면 내가 그냥 길에서 서가지고 얘기한다고 누가 날 쳐다볼 거 아니잖아요. 시선을 모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행색이 진짜 특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종류의 연설가던가 그래서 막 독서를 퍼부으면서 혹은 웃긴 얘기 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모자 돌려가지고 돈 좀 걷고 이런 연설가가 있었는가 하면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그 시정 회의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굉장히 높은 사람들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하는 공적, 그러니까 그런 공간, 극장 같은 공간으로 들어간 사람들일 텐데 그러려면 사회적 지위가 이미 되게 높았어야 된다. 명성도 있었어야 되고. 근데 바울은 둘 다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청중을 어떻게 얻었을까가 되게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스토어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제 일단 사람들이 처음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바울처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동정업계가 있는 그런 동네에 간다던가 아니면 이제 그 뭐 동족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이 사는 곳에 가서 그래서 거기서 사람을 이제 하나를 알게 되고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사도행전에서 사실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그 동네 사는 사람이고 좀 아는 사람 네트워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사람들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기독교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했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몰몬교를 연구한 학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몰몬교의 폭발적인 그 증가세가 있었는데 몰몬도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한 사람이 한 사람 전도하기. 그럼 그 사람이 다음 사람 전도하기. 근데 이게 사실 현대도 그런 식으로 전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울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바울에게 그 집이라는 공간은 엄청나게 중요한 공간이 될 수밖에 없는데 바울은 사실 집이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 그러니까 로마 뭐 어떤 도시가 굉장히 크진 않았고 그 뭐 반나절 돌아다니면 이제 둘레를 돌 정도의 크기였다는데 대부분 큰 도시들도 근데 거기에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았대요. 근데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어떤 지위나 이런 것 안정감을 주는 것 믿을만하다라고 생각되는 건 그 사람의 집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집을 가지지 않은 바울에게는 집을 가지고 있고 그 집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피후원자들을 알고 있거나 아니면은 길드 같은 것 중에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제공하는 어떤 신뢰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중요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하우스 철치의 집주인들이 엄청 중요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집주인들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계속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공간을 대여해 주어서. 공간만 준 게 아니라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청중을 제공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처음에 이 집에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온 사람들은 바울을 알아서가 아니라 집주인을 알아서 온 거죠. 소개로 오는 거죠. 그렇죠. 집주인을 믿고 왔고,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바울과 집주인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관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리디아가 그 이제 자주 옷감 장사인 리디아가 자기의 집을 제공했을 때 그때 바울과 리디아의 관계는 어땠을까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말하지 않지만 사실 리디아가 없었다면은 최초의 유럽에서 이제 최초의 개종자잖아요. 그 리디아가. 그러니까 이 불씨가 되는 건 어쨌든 리디아였고 리디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리디아가 되게 큰 어떤 장사를 하는 여자로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을 걸 여겨지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그 다음 도시에 갔을 때도 리디아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죠. 그럼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그 어쨌든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서도 그렇고 이런 인류학적인 연구에서도 그렇고 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면 이 집의 주인이었던 여자들 그리고 이제 집에 어떤 그 안주인이었던 여자들 남편이 있다 하더라도 안주인이었던 여자들이 교회 그 안에서 그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 활동에서 어떤 역할을 했겠는가에 대해서 이제 알고 싶은 거고요. 이거는 이제 집에 대한 전반적인 그러니까 기독교적 연구 말고 집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집의 가족 관계나 아니면 활동들에 대한 어떤 로마의 사회사적 연구를 끌어들여서 실제로 로마의 여성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이렇게 그 집에서 남편에게 순종적인 그런 여자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사업에 성공한 여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여성분들이 사업을 하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되게 헷갈리는 게, 그러니까 그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이 되게 분명해서 여자들은 사적 영역에만 있어야 되고 그 사적 영역 밖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엄청 그 엘리트 남성들의 비난이 쏟아지거든요. 저작들을 보면.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장사를 할 수 있었을까? 우리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지? 라는 의문이 계속 있었어요. 저한테 이게 풀리지 않고. 그러니까 리디아는 어떻게 장사를 할 수 있었을까? 브리스길라도 그 무두장이로 일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대체 뭘까? 어떤 것이 사적 영역이고 어떤 것이 공적 영역이라고 나누는 걸까? 이게 되게 모호하다고 느꼈는데 최근에 어떤 연구에서 이게 이분 케이트 쿠퍼라는 분의 연구인데 지금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 로마인들의 공적 사적 영역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적 영역, 사적 영역에 대해서 최초로 개념을 정리한 게 하버마스래요. 근데 하버마스식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로마 사회에 적용하는 오류를 범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분리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그 하버마스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공간은 소비만 일어나는 공간인 거예요. 생산이 일어나는 공간은 공적 영역인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어떤 생산과 소비가 나눠진 게 산업사회 이후잖아요. 그 전에는 집에서 가내수공업을 다 했고 그게 이렇게 생산과 소비가 나눠지지 않은 채 가정 내에서 다 같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케이트 쿠퍼라는 학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인의 머릿속에 사적 영역이라는 거는 사적 이해가 관철된 영역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장사도 사적 이해가 관철되는 곳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사적, 공적을 어떻게 나누자고 하냐면은 정치, 상업, 그 다음에 공동생활, 개인생활 이렇게 나누었을 때 정치 영역만 공적 이해에 들어간다. 나머지는 다 사적인 공간이었다. 사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로마인의 머릿속에서는. 그래서 로마의 법에서 여성이 폴리테이아에는 진입할 수 없지만 장사는 허용했거든요.
그럼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곧 1세기 로마 이야기가 이제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 자본주의랑 좀 비슷할 수 있는 게 신분 그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재정 능력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젠더보다 그게 더 중요하게 사회적 그 사다리 속의 포지셔닝이 될 수도 있는. 그래서 로마가 이제 황제가 있긴 하지만 밑에 주요한 경제력 있는 가문들에 의해서 사실 움직인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걸 생각하면 그 안에서 만약 뛰어난 역량이 있는 여성이라면 때로는 그게 노예일 수도 있고 그런 능력이 있다면 충분히 사회에서 맘 놓고 활약을 할 수 있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계속 제 머릿속에 이렇게 엉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역시 그 생산이라는 것이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여자들에게 허용이 됐는가에 대해서 되게 이해가 안 되고 복잡했었는데 이게 로마인들의 머릿속에서는 상업이라는 영역 자체가 사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거기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젠더적인 바운더리를 넘는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건 당연히 여자들이 굉장히 잘해야 되는 영역이었던 거죠, 오히려. 그런 이해 배경적 공부가 쌓이면 성경에 이제 아까 말한 리디아나 아니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사실 같이 뭐 활동하잖아요. 이제 여성들의 그런 활동들에 대한 이해도 조금 다른 각도로 볼 수 있을 거고. 네, 그 말씀하신 대로 바울이 어떻게 커뮤니티를 만들어 확장해 나갔느냐 할 때 그분들과 연대 속에서 이제 가능할 거다라는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대한 연구도 되게 흥미로운데 우리가 집을 상상할 때 오늘날의 집처럼 이렇게 사적인 영역의 집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스 로마 사회는. 특히 로마 사회 같은 경우에는 로마에 되게 유명한 건축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그 굉장히 부유한 이제 그 의뢰인이 집을 지어 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밖에서 보이지 않게 이렇게 집을 지을까요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잘 보이게 지어달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로마 사회에서는 이 부유한 사람들의 특히 이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의 집은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밖에서 보였어야 됐어요. 그게 이 사람의 어떤 그 명예와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의 집은 사실은 사적인 영역이라기보단 오히려 공적인 일들이 엄청나게 벌어지는 공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집의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모르는 사람도 들어와서 돌아다닐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서 보면은 바울이 사람들한테 이제 그 막 방언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다 깜짝 놀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실제로 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그냥 이렇게 밖에서 초대받지 않은 사람도 그 집이 어떤 곳인지를 들어와 볼 수 있는 어떤 앞부분에 있는 정원은 거의 개방된 공간이었대요. 그래서 들어가 보고 이 사람이 이런 정도의 그 부를 가지고 있구나. 그게 이제 그 사람의 명예랑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의 구역에만 머물러야 된다라는 그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로마도 그러냐? 로마도 그랬던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한 BC 1세기 경에 이미 어떤 저자가 역사가가 이름이 까먹었는데 역사가가 그 로마랑 그리스랑을 비교하면서 로마의 마트론들 그 부인들은 그리스 여자들과는 달리 집안의 온 곳을 다 돌아다닐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피후원자들이 아침마다 이제 와서 정례적으로 인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 살루타티오라고 한다는데 그런 살루타티오를 이렇게 맞이하는 마트론들도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집에서 벌어지는 그런 공적인 일에 대해서 부인들이나 혹은 이제 그 집의 여자 주인일 수도 있죠.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세기 기독교 신약 배경하려면 이제 그리스 로마 문화 공부를 하는 건데 우리가 그 전에 수백 년 전에 약간 플라톤 시절의 이제 헬레니즘 이야기랑 그걸 그대로 이제 1세기로 가져올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새롭게 고민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고대 그리스 때는 이제 참정권이 뭐 남자들에게만 있고 남자들을 주로 공부하고 약간 짐나지움 문화가 가끔 그렇게 되는데 근데 그걸 생각하고
고대 로마도 그럴 거라고 하기에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다 약간. 그러니까 그 고대 로마 여성도 그 투표권은 전혀 없었어요. 폴리테이아로는 갈 수 없었고 김나지움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의 여성들과 같았냐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 도시 국가와는 달리 로마는 제국으로 발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었고 뭐 부가 로마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고 그 안에서 여성들에게 그런 상업적인 그 영역에 진출할 수 있는 것이 보장되면서 여자들이 부를 축적하게 됐고 이 여자들이 그러면 이제 부를 축적하게 되면 로마 사회는 이제 명예와 수치 사회잖아요. 돈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자본을 가지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명예를 가지고 경쟁하는 사회라서 자본을 가진 사람은 명예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폴리테이아로는 진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협회들을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기독교나 유대교나 아니면 이시스제이나 이런 제2 집단들을 후원하면서 거기서 명예를 얻는 그런 방식을 취하게 됐던 것 같아요. 후원이 명예를 얻는 어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쵸. 중요한 통로 네. 중에 하나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도시의 이름을 알리는 거죠. 근데 이름을 알리는 것 자체가 명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실제로 그 도시 안에서 명예를 가졌다라는 증거는 그 여자들의 그 상이나 뭐 이제 비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제 이 돈을 가진 여자들이 후원을 통해서 명예를 얻는 데 뛰어들었다라는 걸 보여주기도 하는 거죠. 사실 오늘날도 사실 교회 운영과 모든 거 사실 여성분들이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약간 옛날에도 그럴 것 같다는 느낌 조금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이거는 그 막스 베버를 읽다가 영감을 얻은 건데, 그러니까 막스 베버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째서 상업 영역에서 그토록 성공했는가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유대인들은 정치 영역으로 가서 자기의 욕구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돈을 버는데 몰빵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성공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여자들도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그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다 그런 열망은 존재하는데 이게 폴리테이아로는 진출할 수 없으니까 그 역량이 상업적인 곳에 그 이제 쏟아 부어졌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축적된 부를 가지고 남자들이 쓰는 방식으로 후원자와 피후원자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사회적 명예를 얻고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는 방식으로. 근데 그게 이제 다시 그 사업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이런 방식으로 작동을 했겠구나. 근데 우리가 이제 이미 그 신약 성서에서 바울의 후원자가 됐다는 베베도 있고 여러 집주인들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이런 후원자들이 기독교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것으로 보이고 근데 이제 성서는 이 여자들이 뭘 했다란 말을 안 해주잖아요. 그리고 돈은 내지만 조용히 있어라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서 이제 그 초대교회를 재구성하는 분들 가운데는 초대교회는 다른 그 협회들과는 다르게 돈을 낸 사람이 지위를 차지하지 않았다. 그런 아주 아름다운 공동체였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게 현실이었냐는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성서에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과 실제로 그 공동체가 어떻게 작동했는가는 좀 분리시켜서 볼 필요가 있고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건 실제로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주도권의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다. 경쟁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게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그러니까 1세기 교회의 현실 여성을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후원이든 활동이든 많아서 다른 모임들보다 오히려 더 이제 논쟁거리나 뭐 이제 갈등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들이 바울의 편지에 들어갔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시스제이나 아니면 이제 유대교 같은 경우에도 여자들이 그 후원을 많이 했을 경우에는 후원을 많이 하거나 기여도가 높을 경우에는 제사장의 역할을 주기도 하고 이시제이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이제 회당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러니까 파테르, 마테르 이런 이름을 주거든요. 회당의 아버지, 회당의 어머니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주는데 회당의 어머니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그 자기들이 경험하고 있는 집단들의 그런 현상이 있을 때 기독교만 정말 달랐을 거냐라는 걸 질문해 볼 수 있고 만약에 기독교가 그렇게 다른 그 협회나 이런 것들과는 굉장히 다르게 여자들은 돈을 내는데 여자들은 조용히 하라고 하고 남자들에게만 지도권을 줬다면 그 여자들이 정말로 남아 있을 거냐?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안 남아 있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했어야겠죠. 근데 기독교가 그 당시 신생 공동체니까 그 신생 공동체가 이런 후원자들을 잃어도 됐었을까?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접근을 해보는 거죠. 근데 그 누가복음은 약간 여성에 관해서 조금 부정적인 오히려 그런 게 더 많다는 건가요? 여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뭐 여성을 나쁘게 그린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여성들을 침묵시켜요. 지도적인 역할을 안 주고. 그럼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는 이제 그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을 비교해 보면 되게 재밌는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여자들한테 지도적 역할을 주는 것처럼 보여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사명을 맡길 때 그러니까 예수 부활의 그 내러티브가 굉장히 중요한데 부활하신 예수를 누가복음에서 누가 처음 만난 줄 아세요? 여성분들이 다 먼저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도. 근데 누가는 안 그래요. 누가를 보면은요 부활한 예수를 처음 만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 마가 마태 요한은 여자들이라고 말하거든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해요. 근데 누가는 안 그럽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굉장히 그 사도권을 세우는데 관심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요 집단이 그 남성들의 어떤 믿을 만한 남성들로 구성되어 있어라는 걸 보여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렇지만 여자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한 여자들도 등장을 하지만 그 여자들한테 목소리를 안 줘요. 말을 안 시켜줘. 왜 이럴까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이제 누가의 신학을 파보고 있는 중인데 지금.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이르게 된 어떤 지점에선 어떤 이해를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요세푸스나 필로의 글을 보면은 되게 비슷한 경향이 보여요. 요세푸스도 그렇고 필로도 그렇고 유대교 여자들이 되게 순종적이고 되게 조용하고 로마의 마트론들 정말 이상적인 마트론에 가까워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리고 필로는 그 이제 70인경을 다시 그 주석을 쓰면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여자들 사라나 뭐 리브가나 라헬이나 이런 여자들을 로마의 마트론처럼 그려요. 되게 남편한테 순종하고 말 별로 안 하고 이런 여자로 그린대요. 그럼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누가도 되게 비슷한 경향이거든요. 이 필로나 요세푸스랑. 근데 왜 이러냐 하면 일단 로마의 주류 사회에서 이 새로운 동방 종교들에 대한 비난이 되게 이제 거셌는데 그 비난의 전형적인 문구가 뭐냐면 여자들이 부도덕하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말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 집단 자체에 대해서 뭔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할 거고 로마의 어떤 근간을 흔들고 있고 그 다음에 가정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라는 그런 비난이 쏟아지고 있었대요. 기독교 외부에서. 그렇죠. 근데 기독교만이 아니라 이시스 제이, 종교들. 그 다음에 디오니수스 제이, 그 다음에 유대교, 기독교 이렇게 네 가지였대요. 그게. 그러니까 이 유대교의 저자들인 필로와 요세푸스도 그렇고 기독교의 저자인 누가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여자들은 안 그래라는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변론하는 방식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 변증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변증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제이 집단들에 대한 어떤 그 여성에 대한 비난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우리 여자들은 안 그래. 우리 여자들은 로마의 마트론보다 더 마트론다워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제2공동체를 이렇게 믿을만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의 이런 그 젠더적 배치가 누가에겐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1세기 저도 그 문헌들에 관한 그런 책들 보면은 기억나는 게 그러니까 그런 아까 얘기한 이시스든 뭐든 그런 고대 종교들이
약간 성적인 문제가 뭐 있다고 하는 분도 있고 없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있을 때 로마 정치권에서도 이거 한번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논의들이 있다는 글들은 좀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기독교나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싸잡아서 공격하게 되면 이제 그런 여기가 또 여성들이 오히려 많다 하면 이제 그런 오해 혹은 알면서 뭐 공격을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었을 때는 이제 이쪽에서 변론을 하는 입장에서는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우리가 질서가 있다 뭐 어쩌고 이렇게 했는데 2000년 후에 페미니스트에게 혼날 것까지 계산은 못하고 그러니까 일단 누가는 이 기독교 그리스도 공동체가 되게 믿을만하고 로마의 막 되게 중요한 사람들도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렇다라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해요. 로마에 보내는 꼭 로마는 아니겠지만 뭐 가상 인물일 수도 있지만 데오빌라가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목표 자체가 약간 그런 느낌이다. 그렇죠. 그리고 보면은 이제 그 바울의 그 변론을 듣는 벨릭스라던가 이런 총독들도 사실 되게 우호적이잖아요. 바울 막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설교하고. 그러니까 그 로마의 굉장히 높은 엘리트 계층이 듣기에도 복음이라는 것은 합리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그 제도권의 어떤 그러니까 로마 종교와 견주어도 부족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그 누가의 그런 관점을 관철시키는 데 있어서 남성과 여성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고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이런 식으로 재현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그 누가의 어젠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어젠다에서 배치된 여성이 그렇게 재현된 것이지 실제로 그러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배경을 어떻게 살펴보고 이 글의 의도가 뭐고 뭐와 싸우고 있고 막 이런 걸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진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시각이라는 게. 네네 맞아요. 그 다양한 시도들이 필요한 것 같고 이게 정리 완료가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저도 공유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완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공유는 모르겠고 완료는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고대에서 어쨌든 정치적 영역에서 이렇게 여성분들이 사실 똑같이 하기는 아직 고대니까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다면 일단은 오늘날은 다른 세계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공부를 하고 공유를 하면서 일단 적어도 교회 안에서 적어도 남성이 절반, 여성이 절반이라면 이제 동등하게 의사결정하는 데서 이렇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어려운 공부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일단 그냥 상식적으로 근데 이제 그거 기본적인 게 안 되니까 일단 갈 길이 먼.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재밌는 게 누가는 그 당시 1세기 로마의 어쨌든 남성 중심적이긴 하지만 시대 정신에 비추어 그 기독교 공동체를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를 고민을 하면서 이런 이제 그 글을 쓰게 된 거잖아요. 거기에서는 그 시대 정신에서는 여성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이렇게 순종하고 예수님 발 밑에 앉아서 그분을 자기의 재산으로 섬기고 이런 여자들이었다면 지금의 시대 정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의 시대 정신에 비추어 아름다운 여성, 그리고 그러니까 뭐 아니면 여성뿐만 아니라 인간다움이 교회 안에서 재현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 식의 고민을 좀 우리가 한다면 누가만큼 그렇게 좀 깊게 생각하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재현할 필요도 있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귀한 내용을 이렇게 오픈해도 되는 건 잘 모르겠지만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논문 중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일부를 좀 소개해줬습니다. 벌써 30분 넘네. 네. 일단 그 더 관심 있는 분들은 뭐 그 아까 다른 플랫폼들 청아람도 있고 또 그 팟캐스트 그것도 있으니까 또 보시면 좋겠고 논문을 기다리십시오. 제 논문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네, 또 하시는 공부들 있으면 종종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한국 여성 신학을 책임지고 제가요? 네, 우리 믿는 생각 채널에도 나와주셔서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